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시영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영하고 누가 승우. 여러분 둘 다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들리죠? 좋았어. 자, 올라가 봅시다. 렌즈가 괜찮나? 렌즈를 한 번 더 싹 닦아주고. 오케이. 렌즈를 닦았어요. 네, 좋아. 자, 내가 그거 뭐야 저번 시간부터 썼던 교재 있죠? 이거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어디 잠깐 보시냐면, 잠깐 저번 시간에 시연이 왔구나. 좋았어. 저번 시간에 그거 했던 그 뭐냐 부분인데, 복습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7을 한번 해볼 거예요. 거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나눠준 교재 266페이지에 있어. 연습 문제 7.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도록 한 30초에서 1분 생각해 봅시다. 시작. 연습 문제 7입니다. 266페이지에 있어. 자, 잘 풀리나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저번 시간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자, 풀린다. 손. 잘 풀린다. 손. 왜 대답이 없어? 소리 잘 들리죠? 이거 대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소리 이제 들리죠? 그렇죠, 그렇죠. 들리죠? 저희가 안 풀려요? 아니면 잘 풀려요? 할만해요? 자, 딱 풀었던 사람 손. 푼 사람 손. 조금 헷갈렸어요. 오케이, 됐다.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인식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 갔어? 내 펜. 내 펜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자, 반응물이 AB고 생성물이 CD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반응을 해서 CD가 되는 거, 생성물이 되는 건데, 이때 여기 있는 소문자 K, 뭐 K1이라고 썼는데 문제에서는 그 뭐냐면 속도 상수가 되겠죠. 속도 상수. 그래서 속도 상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속도 상수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면 시간의 역수에 대해서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데이터를 얻었지. 그랬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4승 켈빈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선 첫 번째 뭐 해라? 이 주어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구해라. 자,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유명한 식 아르헤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있었죠. 바로 어떻게? 로그 K 한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자 활성화 에너지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르헤니우스 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런 관계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어디냐 이 t가 온도죠. 온도의 역수를 x축,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상수 k 한 걸 y축에 두었을 때 요 앞에 붙은 이만큼이 뭐가 되죠?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y 절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 결과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외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y 절편이 구해졌다면 이게 로그 a라는 어떤 상수의 로그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기울기가 요거야.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4승 켈빈, 이게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이쪽으로 옮겨서 1.0 곱하기 10의 4승 켈빈 한 다음에 키트상수 곱해줘야 되는데, 키트상수는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바로 8.314 아니야 8.314 줄 켈빈 몰의 역수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10의 4승이 있으니까 얘를 곱해주면 8.314 곱하기 10의 4승인데 1000으로 나누면 킬로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83.14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켈빈하고 켈빈이 약분되고 남는 단위는 줄 퍼 몰인데 10의 4승을 1000으로 나눠서 10의 1승으로 바꿔가지고는 83으로 표현하고 단위는 킬로줄 퍼 몰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자,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발열 반응이냐를 물었습니다. 뭐 혹은 3번도 마찬가지인데 저 반응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요 그 18장에 속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선택지 1번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난데없이 이제 2번하고 3번은 사실 속도론하고 관계가 없죠. 물론 조금 있다가 속도론하고 약간 관계 있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속도론하고 기본적으로는 별개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요 K, 대문자 K, 얘는 평형상수죠. 자, 평형상수를 온도의 역수에 대해서 도시를 했더니 요런 어떤 그 함수 관계가 나타났대요. 자, 이때 적용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반트호프식이 되겠죠. 자, 속도상수 K의 로그를 취한 것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분의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그래서 역시나 온도의 역수를
x축의 도시하고 속도상 반응 평형상수의 로그를 취한 값을 y축에 도시를 했을 때 이 앞쪽이 이제 뭐가 나타난다? 기울기가 나타나고 여기가 이제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기울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가 될 거고요. y절편은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저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자,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기울기가 이러하다고 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걸 말하는 거고요. 크지상수를 뭐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면 여기에 있는 엔탈피가 양수가 되는 걸 의미하겠죠. 자,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바로 흡열 반응을 뜻합니다. 주어진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 y절편이 어디냐면 이 자리거든요. r분의 델타 S. 역시나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수치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y절편 이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 엔트로피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이 말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2번하고 3번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짠. 좋아. 승우, 시연, 성빈. 성빈이 왔네요. 시연도 왔고. 좋았어. 좋아. 민수 안 왔구나. 민수 어디가 놀러 갔나 보다. 좋아. 됐죠? 그래서 몸필기 문제로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한 30초 있다가 지우겠습니다. 자, 뭐지? 시영, 지금은 잘 들려요? 그래. 이게 학원에 이게 스트리밍은 이게 속도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집에서 하는 중이라 이게 약간 스트리밍 조금 약간 뻑뻑되나 보다. 네, 이거. 그 아마 여러분 플레이하는 모드 중에서 고화질 모드 말고요. 여러분 플레이하는 상태에서 그 고화질 말고 그냥 보통 모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로 하면 조금 속도가 향상이 돼요. 약간 흐릿하긴 한데 볼만하거든요. 대신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플레이할 들으실 이거 화면을 볼 때 그 무슨 뭐 노말 모드인가 뭐 그걸로 하시면은 고해상도 아닌 걸로 하면 조금 덜 끊길 거예요. 자, 됐고요. 이제 칠판 지우겠습니다. 칠판 지우자 쓱쓱 지워.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이겁니다. Activated Complex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활성화 창물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창물. 자, 이 활성화 창물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 텐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반응식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식이냐면 NO2 분자 기체죠. 얘하고 CO 일산화탄소입니다. 역시나 기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짜잔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나중에
NO 가스가 되고 다시 얘가 CO2 가스가 됩니다. 자, 저런 반응을 예로 그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분자가 기체형 분자가 4개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저 4개의 기체형 분자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루이스 구조 시작! 한번 그려봅시다. 그쵸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런 거 루이스 구조 틀리면 아니래요. 자, 이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루이스 구조가 질소에 샨쇼가 한쪽은 이중결합, 한쪽은 단일결합. 그리고 비공호 전자가 요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NO2는 여기 질소가 홀전자를 가져요. 질소가 홀전자를 갖는다는 얘기는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전자 개수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질소 주변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없고요.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그린 수밖에 없죠. 그래서 NO2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질소에 이거 홀전자가 있습니다. 이때 저기에 저 루이스 구조에 그 형식 전화라는 걸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단일결합으로 돼 있으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산소는 형식 전화가 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형식 전화가 여기서 1+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탄소가 또한 형식 전화가 1-가 되고요. 산소는 형식 전화가 1+가 되죠. 자, 그리고 NO, 일산화질소의 루이스 구조. 자, 잘 그리시면 역시나 얘도 질소에 짜잔 홀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NO2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는 NO도 홀전자가 생기면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하고 NO2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분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같은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하면 요거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는 형식 전환을 따져도 다 중성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는 루이스 구조가 짜잔 이렇게 됩니다. 자, 저렇게 다들 루이스 구조 그리셨어요? 자, 루이스 구조 그리기는 그야말로 화학에서 기본이니까 저런 거 실수 없이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저 나와 있는 저 결합선들 있죠? 저 결합선들에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결합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합 에너지. 그래서 이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NO2, 그러니까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을 이루죠.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한 607kJ/mol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질소하고 산소는 결합 에너지가 222kJ/mol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탄소, 산소 3중 결합은 1075kJ/mol 정도가 되고요. 질소, 산소 2중 결합은 뭐 평균적으로 역시나 607입니다. 물론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의 결합력이 정말 똑같으냐? 절대로 똑같지는 않죠. 절대로 똑같지는 않은데 이게 평균적으로 근사적으로 비슷한 값을 가져서 평균적으로 607이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중결합으로 나타나면 그냥 평균을 쳐가지고는 대략 이 정도 나타난다고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되면 이 결합 에너지가 대략 얼마냐면 761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kJ/mol.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첫 번째 이 반응에 대해서 연력학적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엔 607, 222, 1075. 이거 다 더해요. 그리고 이쪽도 다 더해요. 그래서 607, 그 다음에 761을 더하는데 761은 두 번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이걸 다 나름 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앞에서 뒤를 빼요. 앞에서 뒤를 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주어져 있는 이만큼은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뭐겠어요? 이쪽은 저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게 계산하면 대략 계산한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숫자들이 다 근사적인 숫자들이라 평균적이고 근사적인 숫자들이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개념적으로 절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값이 226kJ/몰가 나와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일종의 델타 E 반응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델타 H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근사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반응열이라고 해도 되고 엔탈피라고 해도 되고 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반응열이나 엔탈피나 사실은 실제적인 수치가 거의 비슷해서 반응열이라고 해도 되고 엔탈피라고 해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 226으로 짜잔 음수네요. 자, 그럼 반응열이 됐건 엔탈피가 됐건 그게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저 주어진 반응이 발열이라는 얘기입니까? 흡열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바로 마이너스니까 바로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반응열 혹은 엔탈피 변화를 저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뺀다?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준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반응 경로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반응 경로. 그래서 이제 이 위쪽을 에너지 축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반응 진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반응 진행이라는 얘기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라고 표현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반응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이죠. 그래서 뭐 질소,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산소, 그 다음에 탄소에 산소 삼중결합 돼 있는 요게 반응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생성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성물은 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CO2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바로 짜잔 요 만큼이 델타 H 반응열이고 이게 계산한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 226kJ/몰로 현재 지금 발열이더라. 마이너스로 발열이더라.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그치. 시험이 또 공명구조까지 생각해요. 좋은데요. 공명구조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그냥 정지된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을 위해서 공명구조는 잠깐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링에서 뭘 하나 생각해 보냐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어떤 이게 영어로는 virtual state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가상 상태. 이 가상 상태는 바로 요 주어져 있는 모든 질소, 산소, 탄소의 완전한 원자화가 된 상태를 가상 상태로 정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산소, 질소, 산소, 탄소,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소 따로, 질소 따로, 산소 따로, 탄소 따로, 산소 따로 모든 화학 결합이 다 끊어져서 결론적으로 산소 3개, 질소 혼자 하나, 탄소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반응물이 이런 가상 상태가 된다. 이 반응물이 이 가상 상태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결합 에너지를 다 더한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 상태가 되겠죠. 그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1904 정도. 1904, 94가 아니고 1904. 자, 얘네들이 지금 다 뭐냐면요. 결합 에너지잖아요.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결합 에너지의 원래 정의는 그 주어진 결합을 쥐어뜯어서 이렇게 완전 원자화되는 상태로 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예요. 즉 1904만큼의 결합 에너지.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 3개를 더한 거 있죠. 요 더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만큼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질소, 산소, 탄소, 산소 결합이 다 끊어지면서 산소, 질소, 산소, 탄소, 산소가 완전 따로따로의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04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성물도 가상 상태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생성물도 가상 상태가 된다고 쳤을 때 이 결합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저 때는 2129가 나오겠죠. 자,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겁니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한 번 더 있으니까 2배. 다 더하시면 2129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질소, 산소, 탄소, 산소 모두 다 잘라가지고는 얘를 완전히 원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 결합 에너지의 총합이 2129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를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게 나온다. 자, 저까지 이해하셨죠? 저것도 예전에 시험 범위이기도 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게 속도론에서 갑자기 왜 나온 거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반응물이 어쨌거나 생성물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레고를 가져다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고를 가지고 여러 개의 구조물로 만들려면 기존 레고 블록을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뜯어서 그 구조물에서 조각을 뜯어내서 따로따로 자유로운 조각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재조합을 해야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는 거를 완전히 다 쪼개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원자가 된 다음 얘를 다시 재조합해서 생성물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의 이 어떤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상 상태는 완전히 원자화된 이 가상 상태는 놀랍게도
실제 도달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이게 실제 도달하기 너무 어렵느냐? 바로 이거죠. 자,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성물이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쨌거나 얘를 다 쥐어 뜯은 다음에 만들어진다면 어쨌건 반응물 입장에선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봐도 1904는 보세요. 반응열이 2200 정도인데 이게 반응물이 1900이라는 거는 이거의 한 9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반응열의 9배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반응물이 다 찢겨가지고는 완전한 원자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게 이 뭐냐면은 너무 커서 이 값이 너무 커서 이 공급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급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명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지나야 될 텐데 이 에너지적인 스케일을 보니까 이게 너무 커. 즉 이거 발열되겠다고 이만큼 흡열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봐요. 당연히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예를 들면은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쳐. 하지만 처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 투자비가 너무 크게 든다면 그런 사업은 시작할 수 있겠어요? 시작하기 어렵겠어요? 예를 들면 이 사업하면 이 사업하면 연간 100억 이상 벌 수 있어. 좋잖아. 이 사업하면 무조건 100억 이상 벌 수 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2조가 필요해. 그럼 그 사업 시작하겠어요? 시작하기 어렵겠어요? 어렵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 2조를 어디서 나와요? 누군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한 사람이 그냥 막 믿고 그냥 돈 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열 반응이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크면 이런 반응은 실제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짜잔. 짜잔. 보세요. 짜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말 번역은 전이 상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activated state라고 합니다. activated state. 자, 그럼 저 activated state가 뭐냐? 자, 관련해서 써드리기 전에 자, 이쪽 지울게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이쪽 반대쪽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리 잘 들려요? 이게 막 여러분 손대 소리 잘 들릴까 봐 항상 걱정이야.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좋습니다. 반대쪽 지울게요. 좋아. 시원히.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습니다. 좋아요. 자, 지우자. 자, 그럼 이 반응식도 지워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반응 경로 속에서 3 요거 이 전이 상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 앞서의 저 가상 상태보다 조금은 더 안정한 또 다른 상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 상태라는 게 완전 원자된 상태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안정한 또 다른 상태를 하나 가정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자 저기에 있는 1904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도 반응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면 실험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대략 132kJ/몰 정도랍니다. 이게 이제 칠판이 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이게 이제 스케일을 조금 이제 그 뭐냐 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크고 작다 정도가 아니라 숫자를 좀 보면 이게 1904고 132잖아요. 그럼 이놈이 요런 값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더 적은 에너지가 바로 132라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상 상태를 가정하면 1904를 줘야 반응이 될 것 같은데 실제 반응 진행을 위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하다 보면 132 정도만 줘도 반응이 훌렁 진행되더라 이런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반응 진행을 위해 외부로부터 공급돼야 되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 하는 최소 에너지. 자,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132죠. 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활성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로는 짜잔 요렇게 저 전이 상태를 지나서 반응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왜 완전한 원자화인 1904가 아니라 132만 줘도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냐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빠르바르바르바 이겁니다. 자, 다 쓰셨어요? 쓰셨어요? 자, 또 줍니다. 다 쓰세요. 칠판이 아주 크지가 않아서 자꾸 지워야 되네. 자, 줄게요. 자, 짜잔. 네 번째. 활성화 작물, 활성화 작물, 전이상 활성화 작물, 혹은 여기 전이 상태를 또 activated state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transition state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다 전이 상태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
활성화 착물, 전이 상태 착물. 이건 뭐냐? 좋다. 자, 활성화 착물 혹은 전이 상태 착물. 이게 뭐냐? 자, 앞서의 전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전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물질. 그걸 활성화 상태라고. 그걸 이제 활성화 착물 혹은 전이 상태 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얘는 이거예요. 이 기존 반응물 결합의 일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생성물의 결합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는 물질을 전이상태 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쓸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어쨌거나 이 이산화질소가 일산화질소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질소산소 이중결합은 뭐 그대로 있다고 치고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 요 결합이 곧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이게 곧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하고 탄소 사이 결합이 곧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어쨌건 이 탄소랑 결합을 해서 이중결합이 돼가지고 요만큼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요만큼은 일산화질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결합이 끊어지고 요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놈을 요 뭐라고 한다?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개념이 그 뭐냐면 혹시 그 터키 여행 본 사람? 터키 터키 여행 온 사람? 터키 여행 온 사람 없어요? 터키. 터키 가본 사람? 지금 튀르키예지. 튀르키예. 터키 가본 사람? 아무도 안 갔구나. 사실 나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나도 말로만 들은 건데. 그 터키에 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문화와 역사가 깊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많은 왕조들이 있었고 뭐 많은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고려시대는 제국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왕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조선하고 근데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는 제국이었어요. 중국의 다른 나라들처럼 뭐 유럽 다른 나라들 좀 제국이어서 굉장히 컸었는데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뭐 조선처럼 이렇게 한 국가의 형태만 이룰 때도 있었고 뭐 다양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여러 정권들이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나름의 역사들이 이렇게 막 누적되어 온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저기 어디야 이제 터키는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거기는 그 유명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이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뭐 엄청난 나라죠. 그 거기에 가면은 터키에 뭐가 있느냐? 그 유명한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성 소피아 대성당. 대성당? 바로 카톨릭 그 교회가 그 뭐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따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수업 쉬는 시간이라도 구글에다가 성 소피아 대성당 쳐봐요. 건물이 하나 뜰 텐데 정말 예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물이냐면 예전에 그 터키 인근이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이 확장됐을 때는 로마 세력이 그 터키 인근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무슨 나 이름들 잘 기억 안 나는데 콘스탄티노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독교 세력이 우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뭐 죽으러 싸우는 건 알잖아요. 뭐 연도까지 잘 몰라도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죽으러 지금도 싸우잖아요. 뭐 하여튼 그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기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으리으리한 성당이 하나 지어졌어요. 로마 그 다음 언제 하여튼 그래서 그 성당이 되게 예뻐요. 이게 상당히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진 성당인데 그 성당 이름이 성 소피아 대성당이야.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턱 다시 이제 장악을 한 거지. 그럼 오스만 투르크는 그 뭐야 기독교야 그 아니면은 뭐 이슬람이야. 이슬람이잖아. 그럼 이슬람이 장악했는데 거기 성당이 있으면 어때? 좀 기분 별로 안 좋겠지. 그럼 그 성당 어떡할까? 그 성당 어떡할까? 난 이슬람인데. 이슬람인데 내가 집권을 했어. 근데 거기 그 기독교 성당이 있어. 그럼 어떡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 신경 안 쓰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 중대상대 안 하잖아요. 예. 뭐 아빠 절에 가고 엄마 교회 가고 막 아들은 무교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 한국은 그게 되거든요. 예. 이제 한국은 사람들이 워낙 다들 신사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거 안 돼요. 다른 나라는요. 종교 다르잖아요. 결혼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특히나 그 이슬람 지역이랑 접경돼 있는 이런 지역은 종교가 다르면 결혼도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개종해야 돼요. 일단 종교를 바꿔야 돼. 진짜.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결혼도 안 되는데 그 이슬람 지역에 떡하니 성당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부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그 건물을 보면 너무 예뻐요. 이게 이슬람 입장에서는 적이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이따 사진 찾아보세요. 딱 봐도 누가 봐도 건축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와 예쁘다. 이게 되게 예쁘장한 느낌이 나고 이제 건물이 막 사랑스럽고 막 예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쁜 건물이라 그 이슬람 그쪽에서도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이거를 때려 부수기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건물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유지하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 있죠. 그걸 싹 바꿔요. 싹 바꾸고 그 교회 안에 기독교와 관련된 벽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싹 발라버리고 거기 코란을 놨습니다. 벽에다가 코란을 다 쓰고 그 안에 뭐 예수님 상이나 무슨 뭐 성모 마리아 상이 다 치워버리고 그 안을 이제 그 이슬람 사원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건물 유지한 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로는 좀 성이 안 찼나 봐. 그 바로 옆에 걔랑 똑같이 생긴 건물 하나 더 짓습니다. 걔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더 크게 똑같이 생기고 좀 더 크고 웅장하게 이슬람 성을 옆에 하나 또 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터키 여행 가시면요 거기가 필수 여행 코스라서 그 성 소피아 대성당은 터키 여행 가면 꼭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 소피아 성당이 그런 식으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그 회벽을 칠하고 거기에 코란을 막 썼던 것도 막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게 뜯겨 나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벽인데 코란이 막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뜯겨 나와서 뒤에 그 기독교 벽화가 막 있고 한 게
묘한 콜라보를 이루면서 오히려 그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건 뭐 이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로 그 성당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인 이해에 의해선. 그리고 뭐 그 문화재를 파괴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의 또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도 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벽화에 이슬람교의 코란이 같이 있는 이런 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을 가서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소피아 대성당 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소피아 대성당 이거 말씀 알아들었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튀르키예 가면 꼭 가봐요, 알겠죠? 나도 안 가봐서 나도 나중에 가볼 예정이야. 음. 그럼 이게 왜 이슬람 세력은 성소피아 성당을 부수지 않았느냐? 저희 학교 진짜로요? 사회시험 문제. 진짜로. 그래, 이거 진짜 유명한 얘기거든요. 소피아 대성당. 그래, 여러분 얘기 들었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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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이 왜 소피아 성당을 내버려 뒀느냐? 첫 번째는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예뻐서요.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예뻐. 막 건물에서 사랑스러움이 막 묻어난 그런 정말 잘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성당이니까 기본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 사이즈가 있는 그리고 옛날 건물이 다 돌 쌓아서 만든 걸 거 아니에요. 이게 보기 싫다 하더라. 보기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걸 싫다 하더라. 이게 싫어서 얘를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해도 돌로 쌓은 건물이니까 해체하려고 해도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해체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걔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완전히 해체를 할 때도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건물을 유지한 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예수님 상이나 성모 마리아 상이나 뭐 이렇게 거기 막 그 성인들 상 이런 거 철거하고 거기 페인트 칠해가지고는 코란으로 덧 쓰는 거. 이게 당연히 비용이 덜 들겠어요, 더 들겠어요? 당연히 덜 들겠죠. 비용을 덜 들고 어떤 묘한 효과는 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기존 걸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비용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 건물이 부수기엔 너무 예뻤어. 뭐 여하튼 겸사겸사해서.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얘를 바꿔야 돼. 알겠죠? 바꿔야 돼. 그런데 바꾸려면 기존 것을 부숴야 새로운 걸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기존 걸 다 부셨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는 거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변하는 것만 변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용이 훨씬 작아진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는요. 자연과학자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이건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정치적이건 저런 액티베이티드 상태에 대한 생각을 인류는 그냥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문화적이건 정치적이건 군사적이건 외교적이건 항상 저런 액티베이티드 상태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도 저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저런 모델을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완전히 깨부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덜 든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저 활성화 상태, 활성화 착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착물의 묘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3. 얘네들은 옥텟 불만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은 옥텟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결합 있는 상태로 옥텟 다 만족하고 있는데 그 옥텟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는 곧 끊어질 거고 어디든 곧 생성될 것 같은 이것도 결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도 결합이라고 할 수 없는 묘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절대 옥텟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여기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활성화 에너지로 반응열 계산하기. 자, 그럼 여러분 적읍시다. 활성화 착물이 나타나면서 132만 주어지면 생성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132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화학 반응은 정반응만 되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생성물이 다시 활성화 상태를 지나서 반응물 쪽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반응열이 226이죠. 크기가. 거기에 132가 더해진 거니까 바로 이쪽은 132 더하기 226 만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델타 H. 자, 이게 일종의 반응열이라 합시다.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EA 빼기 EA 다시 이런 결과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각각이 뭐냐? 앞에 붙어 있는 얘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애는 뭐겠어요? 얘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겠죠. 그럼 주어진 이 반응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132 빼기 132 더하기 226.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226의 발열량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컨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